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4년도 경찰 경영특제 두 번째 1번 보시면 법률 유보 원칙에 관한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두 번째 2번에 지금 있고요. 2번 보시면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가보시면 권력이 분립이 됩니다. 원래는 인치주의 시대에는 권력이 다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분립이 되면서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으로 분리가 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치주의 원칙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는 원래는 법률 적합성의 원칙만 있었고요. 법률 적합성 원칙, 법률에 의한 행정.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법적 안정성 원칙이 더해졌고 이 법률 적합성 원칙이 다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지면서 입법 영역에 그리고 행정 영역에 그리고 사법 영역에 적용이 되었을 때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법치행정의 원리다. 이런 걸 우리가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하게 되고 그 중에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과 법률의 법규 법률의, 그 다음에 법률 유보 원칙이 있죠. 세 번째 법률 우위 원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된 문제에서 법률 유보 원칙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법의 근거만 있으면 된다라고 봤었습니다. 1단계까지만 인정을 했다가 지금은 2단계까지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사항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 이 다른 이름이 바로 본질성설이죠. 본질성설. 두 가지의 이름을 동시에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1단계 무엇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 기본권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 기본권에 과연 중요한 사항인지를 보시고 중요한 사항이다 아니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이다 아니다. 본질적 사항이다 아니다 나누시게 되면 중요한 사항이면서 동시에 본질적 사항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의회 유보 원칙,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얘는 법률 유보 원칙, 차이점은 법률 유보 원칙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외에 법규 명령의 근거가 있을 때도 인정이 될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는 아예 법률 유보도 적용이 되지 않는 행정 유보의 영역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종전과 달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판단한다 이겁니다. 이 부분도 판단한다. 이 1단계에서 중요한 사항에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3번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가면 3번에 텔레비전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납부 의무자의 범위와 달리 무슨 말이냐면 납부 의무자의 범위 누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문제가 맞다 이거예요. 이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문제가 맞는데 그런데 그거와 달리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 무엇이 이 수신료 금액에 대한 문제는 본질적 사항으로 봐야 하는 누가 돈 내야 되느냐 문제는 당연히 본질적 문제인데 이거와 달리 본질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죠. 이거 역시도 수신료의 금액도 본질적 사항이 맞습니다. 본질적 사항이 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재산권의 본질적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방송공사법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우선 있는데 방송공사법에서 이 금액을 누구한테 정하라고 했냐면 KBS한테 정하라고 했습니다. KBS 한국방송공사한테 그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다 이거죠. 위임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위임을 하면 안 된다.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 문제였었고
법률 요구 원칙에서의 법률에는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이거는 의회 요구 원칙이 적용될 때 여기서 끝나는 거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규명령, 법규명령에 근거를 둘 때도 우리가 법의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법률 요구 원칙에서 법률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법률 우위 원칙에서 법률과 다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성문법 에 위반돼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불문법에 위반돼도 안 되는 것인데 법에 근거가 있다라는 것은 성문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 법률이라는 것이 2차 대전 이전까지는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인정을 했지만 양적 범위가 확대돼서 지금은 법규 명령에 근거를 두는 경우도 역시 법규 명령에 근거를 두어도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죠. 양적 범위가 이 부분에서 확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질적 범위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반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질적으로는 위헌 심사 제도가 2차 대전 이후에 도입되었다까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여기서 포인트는 조합이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아니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돼서 이와 같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얘가 사업 시행자가 되고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요구되는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얘기하는 것이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률로서 정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저 토지 소유자가 직접 규약으로서 정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권리 의무에 형성하는 기본적인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 요구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이 부분이죠. 법률 요구에서 더 나아가서 의회 요구 원칙까지 적용된다. 이 문제는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업 시행자가 조합일 수도 있고요. 사업 시행자가 과연 누구일 것인가? 저와 같은 도시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가 있겠고 조합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조합인 경우, 조합이 아닌 경우 이 경우가 바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4단계로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요. 조합을 설립하기 이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조합의 설립 인가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합이 만들어지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는 부분이 있고 사업 시행 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조합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존재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출발점을 찾아보시게 되면 얘는 조합이 만들어지는 게 여기가 되고요. 여기서 얘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려면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게 여기가 출발이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가 바로 사업 시행자가 되려면 요 단계에서 얘가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땅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공용 수용권, 즉 권리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됩니다. 권리 능력을 인정해서 뭐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행정 주체가 되는 것이죠. 행정 주체가 된다 이거예요. 행정 주체가 된다. 그 얘기는 특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특허. 이렇게 비교를 하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가학상 인가였었고 여기서 행정 주체를 만드니까 얘가 특허가 되고 요거하고는 인가였었습니다. 근데 얘가 인가인 건 맞는데 그런데 여기서 사업 시행자가 돼서 공용 수용권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직접 움직일 때는 여기가 특허가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특허가 되고 했을 때 공용 수용권이 인정되려면 이와 같은 공용 수용권이 인정되려면 이 남의 땅을 막 뺏는 거기 때문에 재산권의 본질적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의회 유보 원칙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정 주체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서 의회 유보 원칙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의회 유보 원칙 이렇게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이 설립인가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회유보 원칙, 법이 정해져 있는 엄격한 동의 정족수 요건을 갖춰서 조합이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거를 누구한테 위임을 했었다라는 거야? 이거를 규약에다가 위임을 해놨었다 이겁니다. 규약에다가. 이러면 의회유보 원칙에 반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행위에 대한 문제는 뭐 설명할 것 없지요. 통치행위는 이미 다 결론 나와 있는 것들이어서 통치행위는 원래 그냥 점수 주는 겁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이거는 긴급재정경제명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었고요. 헌법 제76조의 긴급권의 행사 얘기하는 것이죠. 긴급권 행사의 일종으로서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저거는 법률 대위 명령이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규명령입니다. 고도의 정책 결단에 의해서 발동되는 행위이고 결단 존중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통치행위다라고 인정을 했었었고요. 다만 이 사건 금융실명제 사건이었었죠. 이 금융실명제 사건에서 그 다음 얘기도 중요하죠. 그 다음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인데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만약에 직접 있었다면 나는 심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여지를 남겼었습니다. 사면은 형의 선고, 효력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서 뒤에 보면 정확한 표현 하나 나오죠. 사법부의 판단에 변경을 가하는 제도다 이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변경을 가한다. 이러한 사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입법, 행정, 사법권보다 우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분립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니까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사법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권력 분립 적용되는 케이스가 아니니까 당연히 통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 재경부 장관, 그 다음에 승인, 통일부 장관 하지 아니한 채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대북 송금행위 사건이죠. 대북 송금행위 사건. 임동원 씨가 송금행위 사건, 북한에다가 송금했던 사건에서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이 남북정상회담 자체는 이건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겠지만 대북 송금 행위와는 무엇이 가능하다?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통치행위가 아니고 사법심사가 된다. 대통령의 비상경매 선포나 확대 행위 요 자체는 통치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포인트죠.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작용을 그 기관의 활동을 전부 다 무력화시켰던 사건이죠.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심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C가 돼버린 상황이죠. 이건 간단한 문제고요. 다음 판결의 내용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이런 식의 행정법의 1번 원칙 문제 나오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바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비평신자 목동부실사에 대한 문제죠. 조리법으로서 행정법의 1번 원칙 비평신자 목동부실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에 해당할 것인가?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원칙, 자기구속원칙, 목적위반, 동기부정, 부당결부금지원칙, 실권해법리, 자기구속 사실오인, 사실오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업자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하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은 특허, 처분, 재량에 해당하죠. 재량이니까 부관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주택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이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담에 해당할 겁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했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지금 여기서의 내용으로서는요. 원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인적 관련성은요.
이 아파트하고 직접적으로 원인 결과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부분인 것인가 아닌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원인적 관련성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관련성에는 원인적 관련성, 목적적 관련성 두 가지가 있죠. 깨지기 때문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번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는 신고와 신청이 있죠. 신고와 신청 대표적으로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그 수리는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공동주택이었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얘기하는 거죠. 공동주택이었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뭐였냐면 테니스장을 뭐로 바꾸냐? 배드민턴장으로 바꾸겠다라는 용도 변경 신고였습니다. 용도 변경 신고였었는데, 그런데 이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바꾸는 요것이 이 아파트의 주민들의 공유 시설로서 함께 소유하고 있는 시설, 공유 시설의 용도 변경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공유 시설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공유 시설의 용도 변경 시에는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공유 시설이 아니니까 신고가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가 필요한 문제도 아닌데 그냥 신고를 한 거예요. 아무 짓도 아닙니다. 아무 짓도 아닌데 또 행정청은 또 수리를 한 겁니다. 저것도 아무 짓도 아닙니다. 아무 짓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이 아닌 겁니다.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완결적 신고가 행정절차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 그렇죠? 도달된 때, 이게 바로 접수된 때 신고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 자기완결적 신고, 본래적 의미의 신고죠. 행정절차법 40조 1항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 요건, 신고 요건은 얘는 형식적 요건이죠. 40조 2항에 있는 기재사항 구비서류를 말하는 것이고, 저 요건만 갖추면 이거는 갖춘 경우에는 이건 적법한 신고죠. 적법한 신고면 도달되면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게 맞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를 요한 신고면 우선 외부 요인에 의해서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되는 경우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랬을 때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수리죠. 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수리가 되는 것이고요. 처분 당연히 행정행위니까 맞는 것이고, 요거는 기속행위다라고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 수리를 했을 때 신고필증,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신고필증을 반드시 교부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왜 아닌 거냐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그 수리가 처분 아니겠습니까? 이 수리가 처분입니다.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공정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취소 사유면 모르겠지만, 아예 적법이면 상관없고 위법하다고 했을 때 미흡일 수 있겠죠. 취소 사유면 모르겠지만 뭐일 수도 있습니까? 이게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을 땐 무효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효일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필증 교부가 필수적 사항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약간 좀 난도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법관계에서도 과거에 오토마이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공법관계에는 결코 계약이라는 행위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공법상 계약을 부정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복수 당사자 간의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 반대 방향의 의사합치죠. 공법상 계약은 어쨌든 계약입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반대 방향의 의사합치로서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과 같이 조합 설립을 다 함께 동의하는 행위는 같은 방향의 의사 합치로서 공법상 합동행위라고 보죠.
동일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입니다. 같은 방향의 의사합치, 반대 방향의 의사합치,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얘네들은 둘 다 비권력적 공법관계의 문제가 되고, 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형식에 의한다는 점은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단원의 무용단원, 합창단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공법상 계약이라고 했고, 따라서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럴 때 해지 등이 있을 때는 뭐로 가야 된다? 당사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 공법상 계약에도 적용된다. 법률 우위 원칙, 이쪽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법률 유보 원칙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데 반해서,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 영역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공법상 계약도 역시 행정작용이니까요. 공법상 계약에도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요,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도 역시 공법상 계약이죠.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이고, 그리고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한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법이 개정된, 즉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에 포함되는 현재 상황에서도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점에 있어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없다. 그대로 지금도 당사자 소송입니다. 다만 계약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서 다툼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학설과 판례가 귀일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학설과 판례가 귀일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라면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해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건사실의 오인에 불과해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바로 취소사유에 해당을 한다 이겁니다.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국가배상으로 보시게 되면 과실도 없습니다. 과실 없음. 이 취소 사유하고 과실 없음이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점을 좀 비교를 해 두시고요. 취소 사유는 어디서? 행정쟁송 쪽 얘기하는 거죠. 행정쟁송에서, 과실 없음은 손해배상, 국가배상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이거 말고 오히려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옵니까? 위헌인 법률, 이거 얘기하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위헌 위법한 명령 규칙에 근거한 처분.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서 취소 사유고 그 다음에 과실이 없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행정처분 후에입니다. 후에 위헌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그 하자는 원칙적으로 무효사유가 된다 했을 때 행정처분하고 위헌 결정하고 순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위헌 결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법을 또 집행해서 행정처분이 나왔을 때, 아직은 위헌 결정이 없는데 행정처분이 나온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 위헌 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얘는 무효 사유에 해당을 합니다. 얘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얘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무효 사유가 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속력, 위헌 결정의 기속력입니다.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 아니라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조세부가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독촉이나 체납 처분 절차, 독촉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나오게 되면 그게 무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착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이 나온 다음에 위헌 결정이 나왔을 때 위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소급표가 인정돼서 얘가 위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법의 근거가 상실돼 버리니까 법률유보 위반이 되고 이것은 법률유보, 법률우의 즉 내용상 하자에 해당을 하는데 그게 이제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법이 되려면 소급표가 기본 존재가 돼줘야 되는 거고 어디서부터 왔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데부터 처분이 위법이라는 데로 연결이 된 건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명백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헌 결정 선후 비교하시고요.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 적법 건축물이니까 적법 건축물에다가 철거 명령하면 되도 않는 소리 한 거니까 당연히 무효 사유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위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위법이 이제 중대 N 명백이었다 이거죠. 중대 N 명백이 맞다. 그래서 위법해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집행이 들어가면서 계고 처분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계고 처분, 대집행, 계고 처분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무효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의무가 부과가 되지 않았겠죠. 의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지요. 그러면 계고 처분이 위법이 될 겁니다. 의무 부과라는 법적 효과가 없었고 의무가 없으니까 불이행도 없고 불이행이 없으니까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계고 처분이 위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부터 온 위법인지를 보시라고 했죠. 이 위법, 요 위법이 과연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여기서부터 온 거죠. 여기서부터 온 거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온 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요때 당시에 중대 명백했다면 얘도 중대 명백입니다. 얘도 중대 명백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무효 사유가 될 수밖에 없죠. 하자 승계와 관련된 문제고요. 행정처분의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자 치유는요 사항적 한계, 실체상 한계, 시간상 한계 이렇게 들어가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자가 과연 치료가 될 수 있겠는가? 여기서는 취소 N 절차 이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라고 하게 되면 하자가 치유가 될 수가 있는데 이유는 이건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효 사유일 땐 하자 시유가 인정이 될 수가 없고 절차상 하자는 인정이 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경미한 하자만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중대한 하자는 치료될 수 없다. 내용상 하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실체상 한계 이 부분에서는요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고 그다음 세 번째 시간상 한계는 행정쟁송제기 이전설이었죠. 행정쟁송제기 이전설.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사법 절차, 즉 불복이 시작되기 전까지 존재했던 사후보완 행위만 하자의 치유로 인정될 수가 있다. 취소 절차에서 절차 부분 생각하시게 되면 내용상 하자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하자의 치유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7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입니다. 행정절차법은 법령 등에서 제정 개정 폐지하려는 경우에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예고하는 행정상 입법 예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입처지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신입처지에 신은 신고가 되는 것이고 입은 행정상 입법 예고가 되는 것이고 처는 처분 절차, 행정지도 그리고 행정예고 이렇게 되죠.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행정상, 입법, 예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상, 입법, 예고, 여기서 행정상, 입법, 예고는요, 법령입니다. 법령, 그래서 법률도 포함된다는 점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행정상, 입법, 예고는 법령 등 이렇게 되니까 법규 명령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문제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를 심리 제기할 때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준 등 불합리하다면 그 행정기관에게 명령 등의 개정 폐지 시정조치 요구권 얘기하는 거죠. 시정조치 요구권 행정심판법 제59조에 보게 되면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 시정조치 요청권,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인정이 됩니다. 누구한테만 인정이 되냐?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한테만 인정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다. 중앙 기억을 해놓으시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이 시정조치 요청권이 인정된다는 것은요. 행정심판에서는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라는 규범 통제를 직접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규범 통제를 직접 할 수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미의 직접 변동입니다.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맞는 질문인데 틀린 질문 나왔습니다. 문제 오류입니다. 왜 오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말입니다. 법규 명령이라고 했을 때 확실한 오류입니다. 이거는 빼박 안 되고요. 법규 명령입니다. 법규 명령인데 그 전제는 뭐냐?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법규 명령이겠지요. 그리고 나서 내용도 법규적 사항입니다. 내용도 즉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형적 법규명령하고 집행적 법규명령하고 그다음 처분적 법규명령하고 이렇게 있겠지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 말입니다. 위에 있는 전형적 법규명령과 집행적 법규명령 얘는 어쨌든 그 형식이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맞잖아요. 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아니지요. 얘가 두밀분교 폐지 조례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아니지만 얘는 처분이 맞잖아요. 얘는 처분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중간에 있는 집행적 법규명령 있죠. 얘는요. 이 법규명령이 권리 의무를 어떻게 합니까? 얘는 변동 규율을 하게 됩니다. 변동시켜 버리게 되고 얘는 직접 규율을 하죠. 직접 규율을 하게 되고 얘는 간접 규율을 하죠. 얘는 간접 규율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변동이 아닙니다. 지금 변동이 아니라고요. 지금 일반적 추상적이라고 했잖아. 일반 추상은 여기에요. 그럼 이거 두 개 생각해야 돼요. 두 개 생각했고 이 안에는 변동 없어요. 변동 없습니다. 이거 판례 입장이고 여기 변동 없어요. 직접 규율만 하는데 처분성 인정돼 버리지 않습니까? 문제 오류입니다. 그래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한미약품 사건이고 지금 2014년도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사건이고요. 한국 릴리제약 주식회사에서도 이거 취소 인정했죠? 그건 2003년도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2014년도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2003년도부터 약 12년간 안식년을 취하시다가 갑자기 문제를 내시는 바람에 판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게 포인트죠.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이 부분은 명령과 규칙,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 얘기하는 거죠.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 이 규범 통제 얘기하는 거고, 처분 부분, 이 처분 부분은 행정소송의 헌법상 근거입니다. 행정소송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107조 1항, 2항, 3항이라고 했을 때 얘가 헌법 제107조 2항이 되는 거고요. 규범 통제는 1항에서 위헌법률심판, 2항에서 위헌위법 명령심사, 행정쟁송은 2항에서 행정소송, 3항에서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범 통제는 위헌법률 심판이든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 등 재판의 전제라는 조건을 달고 있고, 그 다음 최종적 심사에 대한 권한은 당연히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가질 수 있으니까 하급법원도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전제는 같이 깔려 있는 겁니다. 8번입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우리 행정절차법 48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48조에서 보면 48, 그 다음 49였죠. 49,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51입니다. 시험이 한 보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아드는 순간 제가 설명하면서 뭐를 던지는지 그게 똑같이 떠올라야지 바로바로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랑 똑같은 호흡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했을 때 48조에는 행정지도가 있죠. 도서의 공입니다. 도서의 공. 도서의 공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게 행정지도인데 1항하고 2항이 있고, 1항 전문에는 뭐가 있냐면 비례성 원칙,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정지도를 하라. 그 다음에 뒤쪽에는 뭐가 있냐면 임의성 원칙, 강제성을 동반하지 못한다. 2항에는요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이죠.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으면 더 이상 행정지도가 아닙니다. 서는요, 말로 했는데 서면 교부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을 교부하라. 서면 교부 요청권. 그 얘기는 행정지도가 구두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의는요, 의견 제출, 임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권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특징. 그 다음 51번에는요, 공표죠. 많은 사람에게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한 방에 공표하라. 공통사항을. 1번.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의 필요 최소 한도의 범위 내에서 비례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강제성을 가지면 안 된다. 임의성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지금 49조에 있는 서면교부 요청권, 상대방의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이렇게 되면 행정지도라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 없으면 교부해야 한다. 서면교부 요청권 49조.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필요 최소한이라면 불이익조치를 해도 된다고 안 됩니다. 불이익조치는 절대적 금지, 절대 하면 안 되고,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상대방이라고 하게 되면 공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통사항에 대한 공표를 하라. 지금 뭐예요? 여기까지 나온 거네요. 이 친구만 빠지고 행정지도에 48, 49, 50, 51을 쭉 깔아놨습니다. 9번입니다. 행정절차와 개인정보에 관한 설명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를 계속 물어보네요. 행정절차 뭐 아까 그거죠.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신입처지예죠. 신입처지에 처분 여기 있고요. 신고 여기 있고요. 입법예고 여기 있고요. 행정예고 여기 있고요. 행정지도 여기 있네요. 절차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죠. 행정절차법에는 뭐 확약이라거나 아니면 뭐 행정계획이라거나 공법상 계약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상의 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문서가 송달받을 자의 도달주의 원칙 얘기하는 거죠. 도달주의 원칙 15조 1항입니다.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전자문서로 송달을 할 때는 내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되었을 때입니다. 입력되었을 때 인지 아니고요. 인지는 1578년 뒤에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메일 안 열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나 법정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의 사전 동의를 받은, 뭐냐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사전 동의가 애당초 불가능해.
불가능한데 명백히 그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체 이익을 위해서 이 정보 수집이 너무나도 급해.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너무나도 급한데 동의를 받을 수 없어. 그러면 뭐 예외죠. 그렇죠? 그러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외적 상황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걸로 하나 던져놨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탕, 화장실, 발안실 이런 데다가 탈의실 이런 데다가 CCTV를 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 처리기기 우리가 알고 있는 CCTV 얘기하는 건데 설치하고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 나왔던 문제는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기다 허가 받아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허가가 나오지도 않고 다만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는 CCTV 설치가 허용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규정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 이유 제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근거와 이유 제시입니다. 이유 제시의 예외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유 제시만 나오네요. 처분 절차에서. 그러면 이유 제시는요. 뭐였어요? 이게 갑자기 제가 왜 딴 생각이 납니까? 네. 단복미백이죠. 단복미 곱하기 100, 단복미 100 긴급 인정이죠. 단복미 100 긴급 인정.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 반복 경미 그런데 곱하기 인수분해한 거죠. 명백할 때 긴급은 모든 처분 절차에 예외 사유 포함되고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때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래서 이유 제시의 예외 사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사자의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 저게 인정이죠. 제시할 필요 없고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 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청구 절차, 청구기간 등에 대해서 알려줘라. 이거는 고지제도 얘기하는 거죠.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있는 고지제도입니다. 고지제도. 뭐랑 비교를 하시는 거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제58조에 있는 심판고지제도하고 비교하셔야 되겠죠. 행정심판에 대한 심판고지제도하고 비교를 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고지는 무슨 고지냐? 얘는 심판과 소송과 모두 다 포함되죠. 심판과 소송과 모두 포함됩니다. 심판은 처음부터 들어왔었고요. 1996년도부터 심판고지 들어와 있었고 소송은 2007년도에 새로 도입돼서 현재는 불복 방법으로 쟁송 모두 다 잡아주고 있는 상태고요. 아시비는 뭐가 없어요? 불이익 방지 규정이 없습니다. 불이익 방지 규정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나 잘못 고지했을 때 이 불이익 방지 규정이 없어서 아시비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심판 고지제도에 불이익 방지 규정이 있습니다. 얘는 불이익 방지 규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심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 친구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58조 적용을 시키게 되고 여기에는 불이익 방지 규정이 있으니까 심판 고지는 절차법 26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 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해서 공표해야 된다. 공표놀이 들어간 건 19조하고 20조죠. 행정절차법 제19조에는요. 처리 기간의 설정 공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 20조에는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처리 기간이라는 것은 신청을 하고 나서 며칠 안에 그 행위를 처분을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니까요. 얘는 수익적 처분이죠. 얘는 수익적 처분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얘는요, 수익적 처분과 그 다음에 침익적 처분과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에 해당을 하겠죠.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에 해당을 하고요. 얘는요 공통처분 절차입니다. 얘는 공통처분 절차에 해당을 한다.
예, 그 19조에 있는 내기고요. 처분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이번에 20조로 들어왔고요.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복리를 현저히 해칠 걸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예,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는다는 예외 사유가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